32화 줄거리. 정보원 마도섭은 테나미네와 형님아오 하는 사이로 경성과 간도를 오가는 가난한 또돌이 신세를 가장하고 있다. 달래가 남긴 경국과 경순이 남매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혜정이는 테나미네 식구와 어울려 지내는 게 편안하고 테나미에게도 큰 힘이 된다. 테나미는 마도섭이 가끔 싫어지고 수상하게 여겨지고 경계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그런 의심을 하는 자신을 탓하고 반성하며 그와 술상을 마주한다. 진동열 선생의 연줄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했고 그것은 테나미가 벅찰 정도였는데 마도섭은 독립단체의 헝금한 영수증을 미끼로 테나미의 신뢰를 얻는다. 무장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테남에게 군자금 조달의 중요성과 긍지를 일깨워준 혜정이 당차다고 느끼며 테남은 어느새 그녀에 대한 연정이 커진다. 그러나 테나미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도 두 사람이 이어지길 바랐으나 복잡한 마음으로 혜정을 보호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마도섭은 이근감이 떨어지듯 무르익은 두 사람의 연분을 이어준다. 9. 인삼장의 연애. 고무공장과 삼업사의 실무를 거의 전부 아들 경호에게 물려주고 난 종상이는 동홍동의 고려 청년회관에서 소일하는 날이 많았다. 서해랑 집에서 가깝기도 했거니와 아래층에 자리 잡은 상공회의소와 번영회엔 개성에 내노라 하는 장사꾼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상인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할 겸 해서 들르는 사람들이라 늘 시끌시끌하고 활기에 차 있으면서 적당한 긴장감이 감도는 게 꼭 왕년의 황도중 어른의 사랑방을 연상시켰다. 황도중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넘었고 주로 사랑방에서 이루어지던 흥정이나 동거래의 풍습도 많이 변해 이젠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종상인애뿐 아니라 처가인 전부성, 전이성, 양가를 비롯해서 그 바닥에서 이름이 알려진 장사꾼들의 집안이 거의가 다 세대가 교체되는 바람에 장사의 방식도 신식바람이 불고 있었다. 외빈 내부를 숭상하던 선대와는 달리 씀씀이도 해퍼지고 툭하면 전주를 끌어들여 주식회사 차리고 사무실 꾸미고 사장 명함 돌리는 게 유행이었다. 번영의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젊은 상공인 중 그렇게 실속 없는 사람은 극히 일부련만도 한쪽 구석에 진을 치고 바둑이나 장기로 소일하는 왕년의 상인들의 주된 화제는 요즘 젊은 것들에 대한 걱정과 한탄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도 동해랑집 당주가 된 분열이가 경성 가서 사업한답시고 신여성을 첩으로 들어앉히고 거들먹거리다 패가 망신한 건 두고두고 늙은이들 입초사에 오르내렸다. 동해랑 집까지 재펴먹어 날아가게 된 걸 태임이가 빚을 갚아주어 지금은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이성이가 쓰고 있었다. 평소 친정 식구들 중에서 이성이 삼촌과 그의 아들 분열이를 가장 못마땅해 하던 태임이가 거금을 아끼지 않고 동해랑 집을 구한 건 순전히 집에 대한 애착이지 친정 식구들에 대한 의리나 동정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절손이 된 종가의 가게를 잇기 위해 분열이를 사후 양자로 삼은 게 법도로나 인정으로나 조금도 어긋남이 없건만 태임이는 아직도 거기 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출가 외인이 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태임이는 옛날의 친정집인 동해랑집의 숨결 속에서 할아버지의 애증과 회한, 어머니의 애욕과 비탄을 생생하게 감지할 수가 있었다. 그녀에게 동해랑집은 살아 숨쉬고 있었고 인간의 운명의 덧없음에 대해 소근대고 있었다. 그녀만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동해랑집은 그녀의 집이었다. 분열이를 그 집 당주로 들어앉힌 건 세상 법도와 후손들의 욕심의 농간이었을 뿐 할아버지의 뜻은 결코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태임이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었다. 그 집은 내 거다. 그건 욕심하고도 무관한 아무한테도 설명할 수 없는, 아무한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그녀만의 확신이었다.
아니, 할아버지와의 유명을 초월한 교감이었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어른이니까. 태임이는 할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의 불륜의 시인 태남이에게 보인 이상한 애착과 간곡한 마지막 부탁을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비상식적인 집념이 자신의 피 속에 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곤 했다. 태남이에 대한 책임감에 앞서 태남이는 내 거라는 무작정의 소유욕이 그녀의 젊은 날의 의식을 깊숙이 지배했던 것처럼 그 집이 생판 남의 것이 되는 걸 참을 수 없는 것 또한 아무도 못 말릴 그녀의 늙음악의 정열이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노욕하고는 달랐다. 태임이가 생판 남에게 내주기 싫은 건 집문서나 노른자의 집터나 육간대청이 드높은 기와집이 아니라 그녀만 아는 할아버지의 전성시대와 뒤란 우물 속에서 복사꽃보다도 요요하게 떠오른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이성씨 그 모양으로 폐인된 걸 보면 자식놈 유학 보낸 게 암만 해도 갱언짓 한 것 같다니까. 알부자로 소문났으면서도 위로 두 아들은 상업학교만 졸업시켜 가업을 잇게 하고 막내만 하도 졸라서 마지못해 일본 유학을 보낸 대동상회 윤노인의 개탄이다. 처숙이 중풍 걸린 게 어디 분열이 때문인감요. 연세도 있는데 소시적처럼 약주 너무 좋아오시다 그 지경 당하신 게죠. 훈수를 두는 것도 아니면서 멍하니 남의 장기판을 바라보고 있던 종상이가 한마디 했다. 분열이를 변명할 생각보다는 나 듣는 데서 처갓집 얘기는 더 이상 말라는 뜻이었다. 뭘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그래. 분열이 녀석이 지휘애비 부도 내고 나서 홧김에 몇 날 며칠 술만 퍼마시다가 덜컹 그 지경 당했자는감. 그렇긴 헙조만 그건 분열이가 유학 갔다 온 것하군 상관없는 일입죠. 종상이는 노인 대접을 해서 공손하게 한 걸음 물러난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하긴 오히려 윤노인보다 종상이가 더하다. 경우에게 장사를 넘겨주고 나서 신안고난 기력과 양기가 떨어지더니 작년부터는 느닷없이 소시적에 장독까지 도져 자다가도 애게게 소리가 나게 뼈마디가 쑤시곤 한다. 장독이 무서운 건지 환갑 나이가 무서운 건지 아마 둘 다일지도 모른다. 왜 상관이 없어. 유학하고 온 놈 치고 조강지쳐 박되어지 않는 놈 있으면 대보게. 윤노인이 괜히 언성을 높였다. 허허 윤 사장 어느새 노막 났어. 때와 장소에 따라 헐소리 못헐소리도 못 가리게. 윤노인과 동년배인 염려상의 임노인이 윤노인 옆구리를 찌르며 눈총을 주었다. 종상이 앞에서 못할 소리라는 뜻이 뻔했다. 종상이는 모욕감으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의당 받아야 할 벌을 받듯이 지그시 참는다. 그리고 속으로 기력이 세한 건 매사에 의욕을 잃고 나서고 의욕을 잃은 건 열한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한이, 절 내가 어떻게 기른 딸인데 하필이면 남의 첩이 됐단 말인가. 상철이의 조강지처는 열한이가 아들을 낳자 선선히 민저까지 갈라주고 나갔기 때문에 열한이는 여발한 듯이 성대한 결혼식까지 치르고 떳떳하게 본마누라가 된 지 몇몇 해가 흘렀건만도 여전히 그 보수적인 고장 사람들 눈엔 첩이었다. 호족에 올랐기 때문에 더욱 못되고 요망한 첩이었다. 첩이 된 딸을 둔 모욕감을 견디기 위해 성과를 죽이다 보니 덩달아 기력까지 쇠퇴해 가는 게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내가 뭘 할게. 난 아무 말도 안 했네. 일전에 이성씨 문병을 갖다가 그 안 씻고 대면대면 하기가 꼭 후딱 죽기를 바라는 눈치고 며느리도 쌀쌀 맞기가 고드름하고 맘먹는 걸 보고 나선 속으로 어드럽게나 안 되고 괘씸한지. 아무리 가사는 기울었어도 소박만 맞지 않았으면 하늘도 내려다보고 시상 이목도 있는데 설마 마누라 노릇을 저리 야박하겐 못할 것이다 싶더란 말일세. 그래서 나온 말이지 누구라 이사장 보고 뭐랬남. 뒤늦게 무안해진 윤노인이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열한이 하나 그렇게 된 것만 빼면 여지껏 쌓아온 인덕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뒤를 이은 경우의 실력으로 보나
그 바닥에서 종상이를 괄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만들 두십시다요.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럼 그래야지. 실상 자네 들으라고 온 소리이긴 했지만서도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네. 자네 딸 생각은 그만 깜빡 잊어먹고 아들 생각만 했지 뭔가. 난 늘 자네 아들을 제일 부러워했거들랑. 자네 아들 하나는 열아들 부럽지 않게 둔 줄이나 알게. 애비 돈만 컸다. 저 공부 잘하겠다. 경성 유학 아니라 일본 구라파 유학도 갈 만한 처진데도 어중이 떠중이가 다 사각물을 무신 돌날 복권처럼 써보려고 날치는 시체 풍습에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딱 상업에 필요한 만큼만 배우고 나서 가업을 잇기가 어디 쉬운 노릇인가. 가업을 잇고 까먹지만 안 해도 황공할 텐데 그 후 불 일어나듯 일어난 건 우리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뭐니 해도 자넨 복인이야. 아무로면요. 종상이는 쓸쓸하게 맞장구를 쳤다. 경우가 남다가는 일본 유학 대신 일본의 유수한 화학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해서 앞선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상품의 일수 판매권까지 따내 망해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킨 사건은 몇 년을 두고 개성 사람들이 실증도 안 내고 즐겨 읊는 입지전이었다. 그러나 종상이는 아들이 전형적인 장사꾼으로 굳어져 가는 게 남이 부러워하는 것만치 흐뭇하지만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일본으로 달아났던 것 말고는 여지껏 부모 속을 썩이거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 부모가 먼저 선보고 나서 맞선을 보게 한 규수와 순탄하게 혼인해서 벌써 아들만 형제를 두고 금슬도 한결같았다. 그 시절로는 늦게 든 외아들이 그만했으면 복 좋단 소리 들어 마땅했다. 이런 걸 두고 복에 겨웠다고 하는 건가? 종상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꾸짖어도 보았지만 허전하긴 마찬가지였다. 그가 아들에게 건 소망의 자리는 아직도 많이 비어 있었다. 한마디로 경우의 그릇은 그의 소망의 그릇에 훨씬 못 미쳤다. 그는 아들에게 꿈이 있었고 아들은 현실적이었다. 어쩜 젊은 애가 저렇게 이상이 없을까? 전문학교만 갔어도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종상이는 남들이 경우를 유학도 안 가고 성공한 본보기로 삼는 게 듣기 싫었다. 다 제 대기 나름이지 유학 간다고 다 연해질만 허란 뱀이 어디이시니까. 공부잣집 아들 공진항이 못 봤어요. 그래 참 경성에서 인물 났더구만. 아무렴 큰 인물이고 말고요. 구라파 유학 가서 하도 안 돌아오길래 노랑머리 얻어서 아들 손주고정 거느리고 올라나들 수군대더니만. 하여튼 우리네 우물한 개구리들은 꿈도 못 꿀 큰일을 저질렀더구먼. 큰 인물이 마침 큰 땅을 만난 게지요. 농장 규모가 900만 평이나 된다니 만주 땅이나 되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 코딱지만한 국토 안에서야 아무리 통 큰 사람이라도 별 수 있었겠시니까. 상담을 나누던 소장 장사꾼이 참견을 했다. 코딱지 먼원 땅에서락도 쫓겨나지나 말았으면 좋겠네. 작년에 삼남에 가뭄이 들더니만 올해 봉천이나 회령으로 가는 3등 기찻감 보게. 맨 누덕누덕한 보따리에 바가지 매달고 고향 땅 등지는 식구들이라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게 공진항 씨가 만주 땅을 개척한 포부라니까요. 많은 인총이 이 좁은 땅에서만 복잡거릴 게 아니구나 하는 게 공진항 씨가 구라파에서 시베리아 철도 타고 넓으나 넓은 러시아 땅 만주 벌판을 거치면서 느낀 거라지 않던감요. 그럼 자넨 우리 백성이 쪽박차고 쫓겨나는 게 잘됐단 소린가 뭔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뻗어가는 거라니까요. 뻗어. 누구 맘대로 뻗어. 외놈들이 지고 있는 땅에서 조선 사람이 뻗어봤댔자 그놈들 손바닥 안 노름이지. 그렇게 치면 조선 땅이 더하죠. 이 땅은 일본 땅 아닌감요. 쫓겨나고 말고도 없는 거야요. 저 사람 말하는 것 보게. 젊은 사람 소견머리가 저러니 나라꼴이 요 모양 요 꼴이지. 자네 왜 이러나?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언성을 높이고 그래. 시방 우리한테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아저씨 막내 아드님은 한술 더 뜨대요 뭐. 지난 여름방학에 돌아왔을 때 길에서 만났는데 첫인사가 곤니찌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뒀냐. 귀싸대기를 한 대 올려주잖고. 아저씨도 참. 말한 젊은이가 되레 열 없어져서 그 얘긴 거기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개성갑부 공송하기의 아들 공진항이가 만주벌판 평안점에 대농장을 개척한 얘기는 그곳 상공회의소뿐 아니라 개성바닥에 소문이 자자했다. 드물게 통이 큰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 발단도 극적이었다. 부친을 잘 만난 덕으로 구라파 유학까지 가서 남달리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시베리아를 거쳐 만주 평야를 지나면서 가도 지평선만 보이는 그 광대 무변함에 한없이 매혹당했다고 한다. 당초의 매혹은 그 버려진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할 수만 있다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다분히 상업적인 영감이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그동안 많이 피폐해진 농촌과 남부 여대 유랑의 길을 떠나는 농민들의 참상을 보고는 장사 속보다는 자신의 교양에 맞는 이상향 건설을 꿈꾸게 되었다. 워낙 통크게 벌인 사업이라 우리 고장에서 큰 인물 났다고 믿고 싶은 소박한 마음들이 미화시킨 얘긴지는 몰라도 하여튼 공진항의 성공담은 어디 가나 화제거리였다. 물론 칭송의 소리만 있는 건 아니었다. 소작 부쳐먹고 사는 신세는 어디나 마찬가지지. 공진항이 땅 소작 부쳐먹는다고 어느 하세월에 제 땅 만들어준답디까. 맞아요. 죽자구나 농사지어도 보릿고개엔 초근 목피로 연명해야 하는 소작인 팔자가 피워봤대자 얼마나 피겠다고 거기까전 가서 그 고생을 하니까. 추위가 어드럽게나 혹독한지 까닭 잘못 간수어다 손목 발목을 잘라내야 하는 일도 예사래요. 농사꾼이 손목 발목 없으면 죽은 목숨이지 뭐 계시니까. 보릿고개 겁난다고 이 일기순한 금수강산 버리고 백제 오줌빨이 곧장 고두름 된다는 만주 벌판으로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런 소갈딱지 없는 사람 봤나? 우리네 장사꾼하고는 달라 땅 파먹는 재주밖에 못하고 난 장사꾼이 오죽해야 대물려 살던 땅을 뜨겠는가? 쫓겨가는 사람들한테 호강하고 싶어 가는 사람한테나 헐소리 하는 게 아닐세. 글쎄 그렇단 소리지만서도요. 암튼 고생이 말이 아니래요. 일본 사람이나 만주 사람 땅 소작 부쳐먹는 것보다 더 신역이 되고 수탈이 가혹하단 소문도 못 들으셨으니까. 만주 땅 가정 쫓겨가는 게 억울하다고 거기서락도 조선 사람 밑에서 땅 파는 걸로다. 마음을 달래려는 게 다 부질없다 이겁죠. 그때 고려 청년회관 이사로 있는 훤출하고 준수한 청년이 언제 들어왔는지 말창견을 했다. 어르신네들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은 아니로군요. 황무지를 가지고 밭도 아니고 논으로 맹글려니 그 고생이 이만저만 했겠시니까. 아무리 동포가 허는 일이라고 해도 자리가 잡힌 일본인 농장이나 본토 사람들 땅 소작 부쳐먹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건 뻔한 이치죠. 그렇지만 떼놈이나 외놈 땅에서 고용살이 하는 것하고 대개시니까. 그놈들 땅 죽자구나 파밭대자 겨우 굶지 않는 게 고작이지만 공사장은 이상이 있는 사람이거덜랑요. 자기 이상의 동포들을 탐복시키고 뒤따르게 만드는 재간도 툭추로고요. 한마디로 같은 고생을 해도 꿈을 가지고 고생을 하게 한 거죠. 좋게 말하자면 그렇겠지만서도 까놓고 말하면 그것도 힘들 들이고 농민 피땀 울고 먹는 고등수단 아닌감. 공사장이 말로만 그렇게 했다면 그런 소리 들어 싸겠지만 실제로 한 해가 다르게 이상대로 돼가는 데야 어쩔 겁니까? 제일 먼저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죠. 정처 없이 유랑해온 동포는 무조건 수용에 정착도록 했죠. 시방은 평화롭고 풍요하기가 딴 세상 거투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단시일 내에 그만큼 된 건 소문대로일지 몰라도 부자가 부자 되는 방법은 예나 시방이나 뻔한 거 아냐. 배부른 눈으로 본 평화, 그거 믿을 거 못 되지. 예로부터 제배 부르면 종이 굶어 죽어도 배탈나 죽은 걸로 보인다지 않던감.
얼마나 농장에서 소출을 많이 냈으면 외놈들이 그 농장을 내놓으란다며. 불법이라고. 그건 또 어뎀에서 들으셨으니까. 만주가 뭔가 다 일본 땅인걸. 작아서 외놈이니 쪽발이니 했다는데 통도 커. 얼렁뚱땅 만주거정 삼켰으니. 나도 그런 소문을 얼핏 들은 것 같네만 공사장이 호락호락 내놓을까. 통도 크지만 발은 오죽 넓은 사람인가. 그쪽 헌병대나 영사관 높은 사람들하고 다 통할 텐데 미리 손을 쓰겠지. 나라가 통째로다 넘어가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나. 사유재산하고 나라하고는 다르지. 사사로운 이익 지키려고 나라 팔아먹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내 남직 없이 사유재산 지키기엔 악착 같을걸. 어쩌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됐는지 제 아무리 학식 높고 통 큰 공사장이 만주벌판을 다 경영하면 뭘 해. 외놈 손바닥 안 노름인걸. 입으로 한몫 보는 게 주로 노년층이라 그런지 결론은 자조적으로 끝날 것 같았다. 그때 젊은 박이사가 다시 한번 끼어들었다. 만주로 간 동포치고 편한 거 바쳐서 간 사람이 어디 계시니까. 독립운동으로 간 지사들을 비롯해서 빚져서 가고 쫓겨서 가고 숨통 막혀서 가고 알고 보면 나라 잃은 소름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느끼고 당한 사람들입죠. 그 사람들이 그 거친 땅에 뿌리 내리려고 무슨 짓은 못하겠으니까. 거기서도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못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건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 이치고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흉보거나 부러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외놈들은 만주 땅거정 통째로 집어삼켰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포들은 죽자구나 만주 땅 구석구석에까지 우리의 핏줄을 되살려내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니까.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에 벼가 자랄 수 있도록 수로가 골고루 퍼져 있는 걸 보면 목석도 저게 우리 동포의 핏줄이로구나. 감동을 안 하군 못 베깁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번에 그쪽에서 발간되는 우리 동포신문사의 후원도 있고 해서 뜻있는 청년 실업인들을 모아 시찰단을 구성해 볼 참인데 어르신네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사는 생긴 것도 믿지 않게 생겼거니와 언변도 좋아 결국은 시찰단의 선정과 사전 양해로 끝낸 얘기일망정 듣기 좋고 함축성 있게 했다. 종상이는 다 같이 번영의 사무실에서 헤어져 나오다 말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혼자서 돌쳐 들어가 따로 박이사를 만났다. 아까 말한 만주 시찰단 말일세. 우리도 한 자리 낄 수 있겠나. 이 선생님도 가시게요. 일정이 벅찰 텐데. 그냥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산업시찰 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30대의 젊은 상공인끼리 갈 작정으로 모으는 중인데. 이 사람이 날 아주 늙은이 취급하고 있네. 나도 구경이 좋아 이러는 게 아냐. 구경은 예전에 다 했는걸. 정 그러시면 경우를 보내시면 어드럽게시니까. 그 사람이라면 크게 공부가 될성 싶은데요. 박이사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종상이도 그 말에 솔깃했다. 남들이 암만 아들 잘 뒀다고 칭송해도 종상이 보기엔 그릇이 작아 보여 불만인 경우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게 하는 데는 다시 없는 기회다 싶었다. 그러나 끝내 늙은이를 따돌리려고 하는 박이사의 계략이 내심 섭섭한 것도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와 경우를 불러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갈 생각이 없어 잘 귀담아 듣지 않았노라고 했다. 넌 너무 처자식 중한 것만 알아서 탈이다. 종상의 말투는 경우 듣기에 꼭 옆했네 궁둥이 두들기는 맛에 집 떠나기 싫어하는 것처럼 비양거리는 것 같아 발끈했다. 아버지의 기울어가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치룬 당찬 모험과 고생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화도 났지만 야속하기도 했다. 경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경우 나름으로 아버지한테 쌓인 유감이 많았다. 제가요. 경우는 구태여 뒤틀리는 심정을 감추려 들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다간 평생 소부밖에 못 된다. 종상이는 눈치도 없이 아들의 뒤틀린 심사를 건드렸다.
평생 소부 노릇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시다. 전요, 그것도 힘에 붙여요. 그제서야 종상이는 아들의 심사가 평탄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언성을 높였다. 너 시방 뭐랬냐? 대드는 품이 필시 곡절이 있으렸다. 아버지, 그 곡절은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전 만주 땅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전화하니까 밑빠진 가마솥에 물 붓기로 한정없이 그리로 빠져나가도 이만큼 현상 유지하는 줄이나 아셔요. 시찰단에 끼기 싫은 것도요. 저라도 만주 땅에 돈 안 뿌리려고 그래요.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경우는 전에 없이 불선하게 굴었다. 그거였구나. 내 놈의 심보가 겨우 그거였구나. 종상이는 경우가 왜 심통을 부리는지 몰랐을 때보다 더 괘씸하고 실망스러웠지만 그 문제에 한해서만은 함구하는 게 수라는 몸에 밴 버릇으로 용케 참아 넘긴다. 국자가에 버린 태남인의 상점으로 보내는 약재랑 고무신, 피륙 등은 해마다 물량만 늘어났지 변변하게 대금이 결제된 적이 없었다. 그걸로 인해 거덜이 날 지경은 아니라 해도 사업을 키워보고 싶은 야심이 결코 남못지 않은 경우로선 영문도 모르게 밑으로 새는 자본이 신경에 거슬렸을 뿐 아니라 때때로 의욕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게 그렇게 아깝든 누구라 아깝다고 했으니까 영문을 몰라 갑갑하다고 했습죠. 종상이의 착 가라앉은 태도에 경우도 체념한 듯 공손해졌다. 다녀오거라. 박이사 말투로 봐서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더라. 남은 유학도 가는데 며칠 대륙바람 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다고 돈돈 허는. 저는 일본 유학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헌 놈입니다. 안다, 알아. 중상이는 속으로 저놈이 틀어줘도 단단히 틀어줬군. 평생 안 하던 공치사를 다하게 생각하며 부드럽게 다독거리는 투로 말했다. 말을 거역한 적도 없는지라 만주가게 될 것도 벌써 체념하고 있었다. 경우뿐 아니라 시찰단에 낀 청장년들이 다 같이 뜻밖으로 여긴 건 막판에 가서 중상이도 같이 가겠다고 나선 거였다. 중상이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건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심하게 소문이 나 있었다. 팔팔하고 괄괄한 젊은이들에겐 짐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안 된다고 딱 잘라 따돌릴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동행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었는지 한 사람도 모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래저래 경우에게만 고되고 부담스러운 시찰 여행이었다. 만주 땅은 봄 가을이 짧다고 해서 날 잡은 게 노염이 기승스러운 8월 하순경이었다. 일행은 신경가는 희까리 특급 열차로 출발해서 노만 국경 하루빈을 비롯해서 목단 강성 일대를 두루 구경하고 만몽일보에 들러서 만주에 흩어져 사는 동포의 실태와 농촌의 현황과 만주국 개척 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들은 후 유명한 만보산 농장을 시찰했다. 마지막으로 신경의 야마도 호텔에 모여 만주국의 관계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기 전에 이틀이나 각자 자유시간을 주었건만 중상이는 돌아오는 길에 일행에서 처지려고 했다. 어디든지 같이 모시겠다는 경우를 부득부득 마다하고 혼자서만 볼 일이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것만 갖곤 난 성이 안 차서 그런다. 난 내 눈으로 보고 싶고 내 귀로 듣고 싶다. 만주국 관리나 청도부 관리나 다를 게 뭐냐. 혼자서 떨어지려는 까닭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에게 중상이는 이렇게 둘러댔지만 경우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그런 뜻이었다면 오히려 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주에 온 김에 태남이한테 들르고 싶어서 그런다고 넘겨짚은 경우는 여간 낭패스럽지가 않았다. 꼭 곁에서 보살펴야 할 만큼 아버지의 건강이 나쁜 것 같진 않았다. 술과 음식을 절제해서 그런지 빡빡한 일정과 긴 여정을 젊은이 못지않게 잘 견디었다. 그보다는 시찰단에 낄 때부터 경우의 속셈 역시 나중에 혼자 쳐져서 어머니와 성이 다른 이상한 외삼촌 태남이가 경영하는 상점에 들러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태남이에 관해선 어릴 적 기억밖에 없었지만 늘 그의 의식 속에서 손 거스레미처럼 민감하고 달갑지 않게 걸치적댔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마음 안에서의 일일 뿐 만나서 따지겠다는 것도 생질 노릇이 새삼스럽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화주의 자격으로 만나고 싶었다. 대금 한 푼 못 받은 화주로서 그는 의당 태남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금 결제까지 안 바라더라도 속이라도 시원해졌으면 어디랴 싶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아버지한테 뺏기고 경우는 일행과 함께 먼저 돌아왔다. 아버지 혼자 만주에다 떨어뜨리고 온 것에 대해 어머니는 유난히 속을 끓이고 이제나 저제나 조바심하더니 기어코 큰일이 터지고 말았다.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조선 등지의 민족주의적인 자본가들 사이에서 굵직한 돈줄 노릇을 하던 신영식 옹하고 손태남 이종상 등이 접선해서 거금을 건네는 현장에서 일망타진 당한 사건은 경우가 미처 노독을 풀기도 전에 일어났다. 물건을 수령만 하고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태남이의 장부도 압수돼 경우까지 연행돼 곤욕을 치르게 되니 한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다행히 종상이가 미리 아들과 완전히 분리된 자신의 몫의 장부를 꾸며놓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 본토 내의 유수한 화학공장과의 착실한 거래 실적이 은연중 그의 신분을 친일적으로 돋보이게 했기 때문에 경우는 곧 풀려났다. 풀려나긴 했지만 쉴 틈도 없었다. 소시적에 장독으로 골병든 너희 아버지 이번에 또 매맞으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어머니의 성화는 차라리 안 풀려나니만 못했다. 그 사건은 마도섭이 태남이와 혜정이 중매를 선 지 4년 만에 터졌다. 그전부터 태남이와 신영감은 접촉했었고 그 돈줄의 근원이 종상이라는 걸 마도섭이 모르지 않았건만 종상이가 실제로 신영감과 접선하는 현장을 덮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그걸 알 리 없는 태남이는 자기만 중간에서 생색을 내고 종상이와 신영감이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다. 그러던 차에 뜻밖의 종상이의 방문을 받자 서로가 서로에게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천진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두 사람 역시 태남이의 즉흥적인 발상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렇게 된 만남이 벌써 몇 년째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함정이 될 줄이야. 손을 써줄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 시상의 우리 처지가 이렇게 고족하고 한미연 줄은 미처 몰랐구나. 점잖고 기쁨이 있는 대신 잔정에는 인색한 편이어서 아버지보다 더 어렵게 모시던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보채는 데는 경우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차라리 갇혀 있을 때가 마음은 편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골병이 깊은지는 나만 안다. 너희 증조할아버지가 때맞춰 양이를 대주셨게 망정이지 조금만 때가 늦었어도 병신 되셨지. 그때만 해도 양이가 귀할 때여서 병신 안 되려니까 구인을 만나는가 싶더니 시방은 어째 이렇게 구인도 안 생기는. 구인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 찾아놨어야지. 이런 푸념도 했다. 경우는 가뜩이나 자신의 무능이 한심스러운데 자꾸 아픈 데만 건드리는 어머니가 짜증스럽기도 하고 만약 아버지가 옥고를 못 견디고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식된 도리도 말이 아니지만 그 바닥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경우는 잘 둔 아들의 표본처럼 알려진 자신의 평판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유지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소시적에 겪었다는 고초도 외놈 때문이고 지금 역시 그렇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부담스러웠다. 그가 겨우 기어다닐 때 전깃불이 없는 외가에 다니러 가서 등잔불에 자꾸만 가까이 가려고 해 한 번은 숫째 손으로 불을 만져보게 했더니 다시는 안 그랬단 얘기를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들은 기억이 났다. 자식은 그렇게 현명하게 경계할 줄 아는 어른이 왜 당신 자신은 현명하게 굴 줄 모르고 그 모양으로 미련을 떨었을까?
경우라고 나라 팔아먹은 족속이나 외놈 앞잡이들이 가증스럽고 필요에 의해 외놈들과 교제해야 할 때 배알 꼴리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장사꾼은 친일파나 1인을 잠깐 이용하면 했지 직접 친일까지는 안 해도 이윤을 추구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 얼마나 속편한가. 그의 시국에 대한 관심은 물가와 물자의 유통에 영향을 끼치는 한도에 국한돼 있었다. 항일투사나 독립운동가를 존경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친일파하고는 정반대의 정치적인 행동쯤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친일파가 역겨운 것 많지나 시국에 대한 관심이 전문인 정치꾼들이 싫었다. 장사꾼이 장사 잘하고 효성까지 지극한 아들을 두었으면 편안히 노후나 즐길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섣불지고 불로 뛰어드는 짓을 했을까. 아버지가 더욱 멀고 야속하게 느껴졌다. 신영식옹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기업인이나 지주들이 국내에서도 속속 밝혀짐으로써 사건은 커지고 신영식옹을 비롯해서 이종상, 손태남도 경성으로 압송됐다. 부랴부랴 상경한 경우는 종로경찰서에 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면회조차 허락이 안 된 무력감과 자기 모멸감 속에서 문득 윤성규 생각이 났다. 윤성규가 개성 부윤으로 있을 때 젊은 상공인과 한두 번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총독부로 가게 될 때 송별회를 해준 생각도 났다. 젊은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멋쟁이 부윤이었다. 송별회 때 영전이라고 축하해 주는 게 생각나는 걸로 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았다. 그뿐 두 사람만 따로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경직된 관리티가 전혀 안 나는 소탈한 윤성규에게 호감을 느낀 건 이쪽 사정이고 윤성규가 자신에게 호감이나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어떤 사연도 계기도 있었던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서에서 잔뜩 주눅이 든 마음이 서보다 몇십 곱절 어마어마한 총독부를 바라다 보면서 친밀감 같기도 하고 나도 한 군데쯤 믿는 데가 있다는 분풀이 같은 감정이 생긴 건 순전히 윤성규가 그 한 어디엔가 있으려니 해서였다. 젊은 상공인 사이에서도 그가 가장 어린 걸 윤성규가 기특하고 대견하게 봐준 것 같은 기억도 보탬이 됐다. 경우는 앞으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전혀 새롭고 곤욕스러운 아들 노릇과 여지껏 쌓아온 상인으로서의 실적에 비해 자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걸 갑자기 서럽고 억울하게 느꼈다. 너무 서러워 무턱대고 하소연하고 어리광 부리고 싶었다. 10대의 그는 벌써 금이 환영을 했고 내노라 하는 장사꾼에다 애 아버지를 겸한 지금도 아직 20대였다. 수소문에서 찾아낸 윤성규의 사삿집은 옥인동 윤덕영 별장 밑에 있었다. 웬만큼 잘 사는 집 보고는 주눅이 안 들 만큼은 산다는 게 경우를 훨씬 더 초라하게 했다. 윤성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스스럼 없이 맞아주었고 경우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부친의 일로 얼마나 심려가 크냐는 극진한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덕택에 그는 비굴하게 굴지 않고도 도움을 청할 수가 있었고 믿음직한 친척 우더론에게 하듯이 그 나이에 맞는 어리광까지 부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윤성규는 아직 현직에 있는 몸이고 또 너무 떠들썩하게 알려진 사건이라 몸소 나서긴 꺼려했다. 자기는 그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도 겸사의 말만은 아닌 듯했다. 몸을 사리는 사람이면 틀림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거든 도와주려는 순수한 호의가 부빌 언덕에 목말라 하던 경우를 감격시켰다. 윤성규는 또 경훈의 집안의 내력은 물론 외가의 내력, 어머니의 도저한 인품까지 아는 척을 하면서 박승재를 통해 들었노라고 했다. 경우는 박승재에 대해 아버지의 배제학당 동창이라는 정도로밖에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자기 집안을 높이 봐주었다면 좋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양반이라면 자네 어르신네를 무사히 풀려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네만. 물론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말일세.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르신네가 중죄를 졌다고 해도 중벌을 면할 수 있도록 손을 써보는 데까지는 써봐야 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렇지만 딴 혐의하고 달라서 사상관계니 누굴 믿고 함부로 청탁을 할 수도 없고 나도 그래서 박승재 씨밖에 없다고 생각한 걸세. 그분은 현재 관직에서 물러나 큰 회사 고문으로 있으니까 우선 신분상 자유로워서 좋고 조선 사람치고 그 양반만치 경부 경시 따위 고위직 경찰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드물 걸세. 그런 어른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 되신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요. 더군다나 자네 같은 가정 환경에선 그런 친일파는 꿈에도 상종하기 싫은 괴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오라. 글쎄 안 돼도. 그 양반도 아주 좋은 사람이야. 총독부 경무국에 몇 년 있었던 연줄로 경찰 관계 인사하고 친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어떻게들 알고 형사나 순사로 취직시켜달라는 사람에다 죄짓고 나서 빼달라는 사람까지 청탁꾼들이 어찌나 그 집에 몰리는지.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아주 싫어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은근히 과시할 법도 한데 그 사람은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 그런 분한테 제가 청탁을 해도 되겠시니까. 그런 분이니까 부탁을 해보자는 게지. 왜 있자는가. 세상 영욕을 두루 맛보고 난 노년기에 느끼는 순수했던 소년 시절의 인간관계나 정에 대한 향수 같은 그리운 말일세. 자넨 아직 이해가 안 될 테지만 난 그 양반이 자네 어르신네나 집안을 유난히 미화시켜 말하는 걸 듣고 그렇게 느꼈다네. 아마 힘 닿는 데까지 발벗고 나서줄 걸세. 어째 점점 더 그런 부탁을 할 용기가 안 나는구먼요. 자네 소문보다는 숫기가 없구먼. 자네가 10몇 살 때 일본에 건너가서 큰 공장과 직거래로 대단한 이권을 따냈다는 걸 누가 믿겠나. 이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른을 난처하게 하는 것도 내키지 않지만 아버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게 더 걱정스럽네요. 경찰서 고등계가 어떤 데라는 걸 알면 아마 그렇게 한가한 소린 안 나올 걸세. 경우는 왠지 선뜻 내키지 않는 가운데 어머니의 애틋한 귀인 타령이 생각났다. 이런 게 소위 귀인이라는 거 아닐까 싶어 우선 윤성규에게 박승자한테 자리를 놔주기를 부탁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대강의 경과보고를 했더니 어머니의 태도 역시 경우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 작자라면 능히 그럴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처음엔 무력한 탄식처럼 점점 이를 갈듯이 격렬하고 저주스럽게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경우는 처음엔 그 소리를 박승재라면 능히 아버지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알아듣다가 나중엔 박승재라면 능히 아버지를 옮겨 놓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나중 생각은 하도 터무니가 없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무슨 뜻이오니까 어머니. 그 사람이 구인이 될지 악인이 될지는 너한테 달렸느니라. 어머니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고 더 물어봐도 대답할 것 같지도 않았다. 며칠 안 있어 윤성규로부터 박승재랑 경찰 간부 두어 명이 개성 구경을 간다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성의껏 접대를 해보라는 전갈이 왔다. 호텔 시설도 좋고 온천물도 좋은 연안으로 가겠다는 걸 개성에도 결코 거기 못지않은 시설이 있다고 선전을 해서 마음을 바꾸게 했다고 생색을 내는 걸로 봐서 어디서 접대하라는 것까지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였다. 윤성규가 개성 부윤으로 있을 때 남긴 업적 중에서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하는 건 부산동과 채화동 사이 아름다운 명승지에 자리한 부호의 별장을 부예산으로 매입해서 공식적인 영빈관으로 꾸미라는 안을 낸 일이었다. 영빈관으로 꾸미기 전부터 풍류를 좋아하는 윤성규가 종종 애용하던 그 유명한 별장을 호텔 규모로 꾸며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건 예성강 건너 해주까지 경편철도가 개통되고 나서였다. 배천과 연안 등 온천물이 나오는 데가 교통이 편해지자 호화스러운 호텔이 생겨나고
각지로부터 관광객이 운집하게 됐다. 개성부에서도 경성의 중앙관서에서 내려오는 손님은 을의 배천이나 연안에 데리고 가 온천을 시켜줘야 융숭한 대접이 되는 게 관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부의 예산이 타도로 흘러나가는 곳도 아까웠지만 우리 고장처럼 산자수명하고 볼만한 고적이 많은 명승지는 없다고 여기고 싶은 개성 사람의 자부심에도 어긋났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온천보다 더 좋은 목욕물을 만들어 보자고 인삼탕을 개발했고 위치로 보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데 자리 잡은 개인의 별장을 매입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부의회의 동의와 상공인들의 찬동 협조가 있어서 실현 가능한 일이었지만 당시의 부윤이었던 윤송규의 발상의 공이 컸다. 비록 규모가 크고 호사스럽게 지었다고는 하나 개인의 별장을 공적인 영빈관으로 꾸미는 데는 시일이 좀 걸려 완성됐을 때는 윤성규가 영전대에 떠난 뒤였다. 영빈관은 내부를 인류호텔 못지않게 꾸미고는 목욕물을 비롯해서 음료수, 비누, 화장품, 과자에 이르기까지 온통 개성 특산의 인삼 일색으로 했기 때문에 인삼장이라고 불렸다. 북쪽에 있는 너른 바위를 뚫어 용출하는 천연수를 끓여들여 자가 상수도와 목욕물로 썼는데 삼엽과 산피를 넣고 끓였기 때문에 인삼탕이라 했고 세안용 비누도 인삼을 넣고 만든 독특한 거였다. 다실에서는 백삼 분말차나 홍삼 에키스차를 인삼 웨하스나 인삼 정가에 곁들여 마실 수가 있었으니 그야말로 호강의 극치여서 중앙의 고급관리도 인삼장에서 대접을 받고 나면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삼곤 했다. 그 밖에 숙박시설과 회의실 식당도 1급 호텔 수준이어서 관리들뿐 아니라 상공계나 예술계의 저명 인사들도 즐겨 접대나 회합장소로 이용했다. 개성의 새로운 명소였다. 그 어른이 내려오신답니다. 이번 기회에 교제를 해보라는데 이왕이면 인삼장에서 모셔야겠습죠. 경우는 이렇게 넌지시 어머니의 의중 먼저 떠보았다. 아무렴, 이왕이면 기가 질리게 대접을 허렴. 어머니, 뭔 말씀을 그리 탐탁지 않게 하시니까. 경우는 어머니의 될 대로 되라는 듯한 태도가 섭섭했다. 그럼 오냐 허련. 어머니의 반듯하고 정갈한 이마와 아직도 소녀 같은 정기가 남아있는 눈을 경우는 까닭없이 피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구인구인 하셨으니까 저한텐 꼭 변변치 못한 자식이라고 한탄하시는 소리로 들렸더랬죠. 실상 그렇기도 하고요. 못난 자식이 건부락지락도 잡는 격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만서도요. 전 이번 일이 벅찹니다. 어머니가 오냐 부추겨 주셔도 신명을 낼 수 없는 일인데 해보기도 전에 아예 기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이러시니 섭섭합니다요. 네가 섭섭할 게 매 있는. 시방 내 심정이 고약한 건 사실이다만 설마 지성으로 애쓰는 자식 때문에 그렇겠는. 인삼값이 왜 이렇게 천해졌나 그게 한심해서 그런다. 마음 쓰지 말거라. 인삼값이 천하다니요. 인삼장에서 인삼으로다 목간거정 한다며. 예, 삭신 쑤시고 살갗에 기름기가 모자라 비닐이 돋는 증엔 온천물보담 효험이 높다고들 헙지요. 그러나 그보담은 최고로 호강을 했다고 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렇게 인삼물이 든 타올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목간도 더 여러 번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 공짠가요. 호강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따로따로 있긴 하지만서도요. 목간물뿐 아니라 거기서 소비되는 인삼 제품이 가지수도 많고 쏠쏠해요. 우리 삼업사 제품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억울해 마셔요. 안다. 나도 한때는 산포에서 나는 건 꽃단송이 이파리 한 장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상품을 만들 궁리를 여러 가지 해냈고 시방까지 써먹는 내 발명도 많으니라. 근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한심스러운 건 너희 아버지는 소시적에 인삼 몇 뿌리를 외놈들에게 도둑맞지 않으려고 목숨을 거셨더랬지. 지키는 쪽에서 목숨을 걸었으니
도둑질하는 쪽에선들 그만한 각오 없이 덤비진 못했을 것 아니냐. 그때만 해도 인삼은 금쪽이고 목숨이고 영물이었더랬지. 그런 인삼이 무쪽이 돼버려도 분수가 있지. 외놈이나 외놈 앞잡이들이 그물로 제놈들 발사새 낀 때까지 싣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더 살면 무슨 꼴을 보게 될까 나이 먹는 게 욕스럽고 겁나는구나. 인삼으로다 그 사람들 마음을 살 수만 있으면 그 또한 인삼의 신령한 효험 아니겠시니까. 오냐 내 말대로 돼야 할 텐데. 그래도 행여 잊지 말거라. 친해질수록 영험도 줄게 돼 있다는 걸. 박승재는 일본인을 3명이나 데리고 내려왔다. 마중 나간 경우를 먼저 알아보고도 어떻게 알고 마중을 나왔느냐고 능청을 떨었다. 마치 모처럼 오붓하게 친구끼리 즐기려고 번잡을 피한 자리에 아첨꾼이 벌써 알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 약간 귀찮은 듯. 그러나 그런 일엔 너무나 익숙하다는 걸 1인들에게 과시하려는 티가 역력했다. 1인들은 하나같이 사복이어서 누가 높고 낮은지 분간이 안 됐다. 학가마 차림까지 한 사람이 있었지만 번득이는 살기는 못 속였다. 경우는 득달같이 미리 예약해 놓은 인삼장으로 그들을 안내했고 정해진 코스대로 진탕 인삼으로 목욕을 시켰다. 저녁 자리엔 나중에 내려온 윤성규까지 합석을 하게 되자 자연히 자리가 질탕해졌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젊은 사람이 그런 데까지 생각이 못 미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재백사하고 내려왔다네. 이렇게 경우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척척 알아서 경우의 생각이 못 미친 걸 해결해 나갔다. 이름난 기생을 부르는 일이었다. 풍악도 울렸다. 부윤으로 있을 동안 그 방면 사정에도 깊이 도통한 듯 금세 판에 흥취가 도도해졌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옆구리에다 계집을 껴줘야 비로소 긴장을 푼다니까. 윤성규는 훈수두두 경우에게 슬쩍슬쩍 그런 얘기도 했다. 경우가 살기로 본 걸 윤성규는 긴장이라고 말하니 한결 듣기도 좋았고 경우의 긴장도 덩달아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노는 데는 경우는 암만 해도 어색했고 하다못해 눈에 거슬리지 않거나 없는 것처럼 구는 재주도 없어 시종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런 태도까지도 윤성규는 구박하지 않고 요새 젊은이답지 않게 순진해서 좋다고 축켜 세웠다. 그러나 잠자리에까지 여자를 한 명씩 달아줘야 한다는 말엔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아니, 이 사람 보게나. 그게 정작이야. 그게 알맹이란 말이야. 여지껏 못하러 속살에 윤내고 잔뜩 보양을 했겠나. 다 알맹이를 알차게 맛있게 먹으려는 준비운동이야. 이 사람아, 자넨 모르면 모르는 척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도 윤성규가 알아서 척척 해주었다. 다행히 박승재는 그것만은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 그리고 부득부득 윤성규와 같은 방을 쓰겠다고 했다. 윤성규도 거절을 안 했고 경우는 깨쩍지근한 가운데서도 그나마 뭐가 돼갈 것 같은 조짐이 보여 한가닥 위로가 되었다. 밤늦게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경우에게 어머니는 경과를 물었고 경우는 잘 돼갈 겁니다 라는 어정쩡한 대답을 했다. 태임이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뒤척였다. 중상이가 감옥살이하고부터 하룻밤도 잠자리가 편한 날이 없었지만 그것하고는 생판 다른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다. 남편이 당하고 있을 악형과 조악한 식사와 잠자리를 생각하면 부드러운 이부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입합이 모래알 같은 건 인지상정이고 편안치 못함이지 결코 고통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 편안치 못함 속엔 도도한 자부심이 시퍼런 서슬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고통은 하필 그 자부심이 다치고 짓밟힌 치욕감이었다. 박승재, 그가 누구인가? 제가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고작 외놈 발사새 낀 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태임이 보기에 너무도 명료했다. 때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면 됐지 증오할 것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능멸에 맞지 않던 박승재가
지금 호화를 극하게 꾸며놓은 인삼장에서 인삼을 우격다짐으로 쳐놓은 미주 미식을 약빈하게 처먹고 인삼탕에서 시도 때도 없이 미역을 갚는다지 않는가. 딴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박승재에게 그런 호강을 시키고 있었다. 아버지를 구해내기 위해 소위 교제를 한답시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인삼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태임이는 종상이가 붙들려간 때를 집을 떠난 시기하고 같이 잡아도 겨우 달포를 넘었을 뿐인데도 그 무렵의 종상이를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녀가 수시로 애틋하게 생각나는 건 산포를 지키다가 인삼을 도체하러 온 도적놈들이 외놈이란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관아에 고발한 게 되레 죄가 되어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고 버러지처럼 기어나온 소년 이종상이었다. 그때의 억울함, 그리고 육신과 입성이 참담하여 오히려 더 빛나던 소년의 눈빛이었다. 하필 그때의 장독이 도저 신앙고난 앓고 있을 때 붙들려 갈 게 뭐람. 그냥 내버려 두면 영 밝은 세상을 못 보고 옥중 귀신이 될지도 모른다. 그럴 순 없지. 그건 생각만으로도 뼛속까지 저려왔다. 여복해야 조숙한 게 대견하기보다는 미심쩍기만 하던 경호에게 구명운동을 시켰겠는가. 일찍이 20살도 안 된 나이에 일본 가서 기술 배우고 국제무역의 길까지 튼 아들의 기회를 잘 포착하는 솜씨가 태임이 보기에 탐탁한 것만은 아니었다. 남의 입에 희귀한 성공 사례로 오르내릴수록 태임이는 불안했다. 이익을 추구하는데 악착 같다는 게 의로움을 못 본 척하는 기질로 굳어버릴까 봐서였다. 그러나 종상이가 꼼짝없이 사상범으로 몰려 갇힌 몸이 되자 아들의 그런 남다른 행동 방식이 그렇게 의지가 될 수가 없었다. 용 빼는 재주라도 있는 것처럼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닥달질한 거였는데 아들이 그동안 겨우 구한 연줄이 박승재일 줄이야. 그녀의 의식 속에서 소년 종상이가 목숨 걸고 외놈의 도적질로부터 지킨 게 인삼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 여지껏 인삼에서 얻은 이익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흘려보낸 게 인삼에 대한 신성한 제사였던 것처럼 한껏 고양되었다. 그러니 그렇게 당당한 집안의 채통이 박승재 따위가 굽어 살펴줄 것을 앙망하게 된 상황을 어찌 승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순 없었다. 그러나 더욱 그럴 수 없는 건 종상이가 당하는 데까지 당하도록 모든 걸 천명에 맡기고 내버려 두는 거였다. 그러기엔 종상이는 너무 늙었고 또 너무 부유하고 다복했다. 박승재 아니라 똥하고 비비되는 한이 있어도 목숨만은 보존토록 하고 싶었다. 얽히고 설켜 뒤죽박죽이 된 생각 때문에 태임이는 머리를 두옥신이처럼 흔들며 신음했다. 차라리 아무런 가망도 없는 편이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머니, 밤새 어디 편찮으셨으니까 신색이 안 좋습니다요. 아침 문안도 없이 일찍거니 출타했다 오정이 넘어서야 돌아온 경우가 놀라 물었다. 잠을 좀 설쳤느니라. 너희 아버님은 양해바닥에 꿇어앉아 눈을 붙이시는지 주리를 틀리시는지 모를 지경에서 내가 어드렇게 편한 잠을 자겠는. 경우가 또 시작이다 싶은 뜨악한 얼굴로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그래도 치받치는 퉁명을 꿀꺽 참고 대면대면하게 한마디 했다. 여지껏 잘 견디셨잖시니까. 인정머리도 없는 놈. 내 놈 눈엔 그렇게 보였겠지. 장가들기 전에도 놈자를 들어본 일이 거의 없는 경우는 곧바로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속에서 뭔가가 우뚝 살아 일어서는 기세였다. 그는 속속들이 지쳐서 헛헛하게 웃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그제서야 어머니는 조금은 아들의 눈치를 살피는 신용을 했다. 아직은 잘되고 못되고도 읍시다. 두고 봐yap지요. 경우는 지쳐있다는 걸 과장하며 아무렇게나 말했다. 뭘 더 두고 보는.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글쎄 왜 이러세요. 급한 건 우리지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희들이 급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마냥 인삼탕에서 헤엄이나 치고 있겠다던. 인삼탕에서 헤엄만 치면 얼마나 좋겠시니까. 경우는 경찰 간부라는 1인들에게 기생을 하나씩 붙여준 지난밤의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 창피해져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아직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맹문이었다. 그런 일에 서투른 그를 순진하다고 한 윤성규의 말도 생각났다. 그때의 말씨는 분명히 축켜 세우는 투여서 그닥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회상을 해보니 모욕을 당한 것 같아지는 것도 이상했다. 호색적인 중늙은이들의 짜리뭉툭한 팔에 휘어잡힌 기생의 가는 허리와 아장거리는 흰 버선발이 생각났다. 못할 노릇이었다. 자식에게 그런 못할 노릇을 시킨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독립운동이 뭐간데. 나라란 너무 커서 그런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느니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느니 하고 비분간개하는 애국지사라면 이제 신물이 났다. 누가 팔려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았는가. 그러나 나는 육가다에 휘감겨 아양을 떠는 치마 조거리를 보았다고 경우는 생각했다.